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막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요, 지금 이제 오산 비행장을 밟을 예정입니다. 밟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미국 대통령이 오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약간 좀 변화가 있지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긍정 평가에 네. 그 외교 행보가 항상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이제 통설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과거 문 대통령도 긍정 평가 이후로 네. 외교 정책, 특히 이제 한미 관계 이런 게 많이 얘기가 됐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 이슈는 대한민국 중도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네. 북중러 한미일 그리고 그러니까 유럽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방안은 이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 그러니까 최초의 경신 기록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최단 기간 정상회담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보다 먼저 한 게 또 처음이죠. 네. 게다가 또 한국을 방문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미치는 그 정서적인 어떤 그 유대감, 네. 이런 파괴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주변국 호감도에서 아주 오랫동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분들은 뭐 집회를 할 때도 성조기를 흔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까지는 딱 일주일 남았는데 막판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현 판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 판세요? 네, 지방선거 판세요. 냉정하게 얘기해 주시죠. 냉정하게. 네. 민주당이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러다가는 호남 정당으로 네. 돌아가느냐라는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그 정당 지지도가 지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세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제 어느 선거든 그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정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그 선거의 핵심 정서는 아마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정 안정론이 뒷받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민주당이 약간 대선 불복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검찰 대선 불복이라뇨? 그러니까 대선 불복 성격의 어떤 빌미를 네. 줄 수 있는, 이를테면 그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개항을 출마도 반대 여론이 좀 다소 많죠. 네, 그리고 총리 인준 이제 오늘 6시에 하기로 네.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좀 가결하자고 이렇게 당론을 정했습니다. 찬성 당론을 결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 야당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정서, 네. 이런 게 이제 표출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의 정치력에 좀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좀 많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지금 정치 활동이 민심에 좀 스며든다기보다 중앙 전투, 공중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핵심 지지층한테만 호소한다. 맞습니다. 좀 더 민심으로 내려가서 낮은 자세로 아예 밑바닥으로 전부 다 백의종군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행보가 잘 안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선거는 어차피 자기 지지층의 중간지대. 네. 그러니까 그 중도층을 확보해야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개항하라. 개항을 이제 출마하라고 네. 하면서 SNS에서 이게 쏟아졌죠. 그래서 최근에 개딸 현상.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핵심 지지층에 관한 사항이다. 네. 오히려 중도층의 이탈을 좀 이렇게 촉발하는 그런 요소들이기도 하죠. 아, 네, 그래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다소 우세한데요. 최근에 이제 그 광주 방문했단 말이죠. 예. 99명의 의원들을 그러니까 대동해서 방문했는데 이것이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어떤 공략의 의미는 조금 약해요. 다만 이제 이 민주주의, 그렇죠, 민주주의 상징, 평화의 상징 광주를 감으로 인해서 네. 이런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중도 확장의 효과가 있다. 이런 면에서도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중도 확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자기 지지층한테 갇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게 사실은 기존에는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네. 그게 하나의 전통이었던 그런 이벤트들, 상징 체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중도
중도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접근을 하고 있는 국힘의 어떤 주요한 흐름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다가는 중도가 사실은 국힘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딸 현상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개딸 현상이 이제 시작된 것은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쪽이 지난 3구 대선에서 이대남 프로젝트를 되게 강화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반가리기는 좀 나빠요. 네, 사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블랙아웃 기간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대남 그 현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집중 공략했죠. 네, 그리고 이제 3월 8일이 아마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 이때도 이제 그 이대남 프로젝트 막 SNS 알리고 이랬거든요. 이러면서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을 지켜주지 못해도 미안하다. 이를테면 지몬미 정서 네. 이런 것들이 이대녀 중심으로 폭발을 한 거죠. 예. 다만 이게 이대녀 전반으로 확장됐다고 좀 보기는 어렵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기 이대녀들의 초기 팬덤 현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개딸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모보다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닌가. 고관여 지지자들, 젤롯과도 같은 이 분들이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무서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오산 공군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지금 마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접 나온 여러분들과 지금 일일이 인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정당 지지율 뭐 이런 건 그만할게요. 네.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반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반전 기회를 노려야 합니까? 참 처음에는 민주당에도 유리한 요소들이 많았어요. 인사청문회라는 게 그 사람들의 이 됨됨이 도덕성 능력을 따져보면서 비전을 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그런 그 이벤트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기서 점수를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등판으로 이재명 효과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 바람도 지금 어느 정도 영향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반전을 해야 되는 쪽은 급한 쪽은 민주당입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락세 왜 하락했는지 거기부터 원인부터 찾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 주변에 있는 컨설턴트라든지 전문가분들이 지나치게 낙관 편향을 좀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가령 방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정부가 출범을 하면 인사 문제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죠? 네. 국힘이 힘들어질 것이다. 집무실을 이전하면 그래서 반발이 더 심해질 것이다. 출퇴근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날 것이다. 예. 그렇게 됐지만 그것들이 전부 다 집합적으로 따졌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다. 컨벤션 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라는 것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사실은 지금 지방선거의 각 캠프에 있는 외부의 컨설턴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전문가 전략가들이라는 분들이 지나치게 낙관 편향을 자극해서 이긴다라고 하면은 사실 대선에서 졌던 것처럼 민주당은 또다시 그런 패배를 맛볼 수도 있는 거죠. 대선 때 또 반박이에요. 대선 때도 그런 평론가들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이기고 있다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후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래야 이제 뭐라고요? 약간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계약 관계가 계속되니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면 당장 그 계약은 마무리되겠지만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김 대표님 세게 말하시네요. 자, 소장님. 네, 저도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6월 1일 이제 투표일인데 투표일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딱 20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5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온전히. 네. 그런데 어느 나라 국민이 임기 5년 남은 정부를 심판하려고 하고 견제하려고 하겠습니까? 국민들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년이나 2년쯤 지나서 문제가 있을 때 견제하고 심판하는 건데 이런 면에서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은 이 0.73%포인트 패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직도요? 그렇습니다. 사실 선거는 한 표 차로 지든 더블 스코어로 지든 우리나라 헌법과 선거제도 그렇죠. 아래에서는 진 건 진 겁니다. 아니 승자 독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70%를 이기나 0.7%를 이기나 승부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졌다고 생각하고 당을 쇄신하고 성찰하고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들과 호흡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민주당이 지고 나서 맨 처음에 한 게 뭡니까? 원내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윤호중 원내대표 사퇴하고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비대위원장으로 갔잖아요. 그것도 네. 욕을 먹으니까 그때서야 박지원 공동 비대위 체제로 바꿨고 그다음에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인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근.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이분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서 이분이 또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거 패배를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그대로 당 지도부가 된 거예요. 선거 때 당을 지도했던 당대표는 다시 서울시장 후보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 반대 여론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성찰과 자숙하고 국민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국민이 소환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국민 여론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개항을 해 출사표를 던졌다. 또 이제 이 험지도 아닌 험지 분당을도 아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마치 승자처럼 행동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냉정하게 좀 보자고요. 냉정하게. 지금 판세에서요. 민주당 우세 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딱 우세 지역만으로 따지면 이제 호남 3개 광역과 제주 4곳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민주당. 4곳 말고는 우세 지역은 없습니까? 우세라고. 자, 그럼 박빙은 자, 박빙. 민주당이 노려볼 만한 곳은요? 노려볼 만한 곳. 네. 일단 경기가 있겠고요. 네. 경기는 원래는 좀 약간 우세라고도 했었는데, 예, 박빙. 그다음이 대전, 충남, 그다음 세종. 이 4군데가 박빙. 네. 예, 나머지는 국힘 우세. 국힘 우세요? 예, 예. 박빙이라고 해도 박빙 우세, 박빙 열세가 있을 텐데. 예, 예. 경기가 사실은 원래는 박빙 우세였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지금은 또 모르겠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를 잘 모르겠고요. 네. 완전 박빙은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세종을 완전 박빙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자, 소장님은요? 네. 저도 아주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안정적으로 우세다. 이거는 이제 호남 3개고요. 제주도가 대선에서 한 12%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이재명 후보가. 예. 근데 여기도 이제 아직은 우세인데 국민의힘 후보가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이제 민주당이 승산이 있는 곳은 4군데 불과하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안정적으로 우세를 지키고 있는 것이 영남 5개. 예. 그리고 강원, 서울, 인천, 충북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요. 인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이사 가면서 인천에 힘을 실겠다고 했는데 두 분 다 인천에서 열세라고 국민의힘 우세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좀 타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 지역구에서 이기느냐 그 승패와 무관하게 전체 어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의 존재감이라면 가서 이 판세를 바꾸는 그런 바꿔야 되겠죠. 네, 바꿔야 그러니까 이재명 제가 느끼기에는 경기와 수도권에서 이제 서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기와 인천 2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재명이 인천에 가면서 근데 지금 사실은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잘 안 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의 인천 개항을 출마는 이재명답지 못한 것이다. 그렇습니까? 이런 평가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다운 것은 다소 불리하더라도 정면 돌파하고 네. 내가 깨지더라도 굳건히 맞서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재명 후보를 만든 정치적 원동력이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이제 분당에 거주를 원래 했었고 또 분당 갑을서도 전에 출마했었어요. 2016년 총선 때 이제 그때 낙선했는데 어쨌든 이 분당 갑도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여기를 피해서 인천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인천은 사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 정도 이긴 지역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당시 의원이 5번이나 연속으로 당선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 출마하기 전까지는 경기도가 다소 우세할 것이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한 1에서 3%포인트 박빙으로 김동연 후보가 우세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로 가면서 경기도에 남아 있었던 지문미,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동정론, 그러니까 지켜주지 못해도 미안하다 이런 정서들이 조금 완화된 거예요. 네. 이러면서 경기도도 안 좋아지고 인천도 이 명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인천과 경기도가 오히려 이 순풍이 아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어제도 자 마지막까지 바람을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미약한데 그래도 이 선거를 이재명의 힘으로 조금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전 선거까지는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자는 여기에 또 그렇죠.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뭔가 이제 기폭제가 될 만한 무엇인가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세대 포위론이라고 해서요. 국민의힘이 사실은 청년 민심 중에 이대남을 붙잡아서 세대 포위를 하겠다. 아들과 할아버지가 모여서 아빠 세대를 압박하겠다. 요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끊어졌어요. 그 강광고리가. 사실 좀 그렇게 봅니다. 고관여 응답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ARS에서요. 인천이 오히려 격차가 줄어들어 있다라는 걸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 관여도가 높아질 때에 이게 격차가 지금처럼 막 10%포인트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결과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 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의 바람은 사실 세대로 봤을 때 20대와 20대 청년 그리고 30대 초반까지와 그리고 붕 넘어서 이들의 부모 세대들을 타겟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욕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코노믹 보호터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아주 과감하게 기본 정책을 다시 가져온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재명은 바람을 일으킬까요? 네, 이재명 후보 바람은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네. 시간이 지금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한 이틀 전부터 일꾼론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 안 먹히니까 들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일꾼론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 어느 정도 역할을 줘야 된다. 그 얘기는 좀 일관되게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당의 지도부나 다른 후보들이 그렇죠. 네, 윤석열 견제론 또 윤석열 대 반윤석열 구도 이렇게 이제 선거를 쭉 몰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일꾼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해온 민주당의 선거운동 이 기조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총리 인준하기로 이제 의총이 결론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계기가 돼서 정말 그 전폭적으로 윤석열 정부 협조해주겠다. 다만 우리가 더 일을 잘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아마 어느 정도 결집에는 또 다소 성공할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들어가서 민주당은 가결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은 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껏 아침까지도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또 일부에선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거 민주당이 좀 잘 대응했나 안 했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지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의 대결 전선보다는 지방선거를 아까 말씀하신 일꾼론이라든지 이렇게 좀 가져가고 건전한 정책을 보고 민심 현장을 좀 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까지 갔던 것들이 그다지 민주당한테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소장님? 네. 사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세 가지 쟁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공직 김앤장 다시 공직 네. 회전문 이력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의혹 그리고 그 부인 배우자의 그림 세점 판매 의혹 재테크 또 능력은 탁월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고위 지도층의 고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국민들은 한덕수 후보자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출발은 해주고 하자.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상식적인 국민들의 정서인데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2일, 3일 청문했단 말이죠. 총리. 네. 그런데 17일 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 상당히 이제 역풍으로 작용했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또 민주당이 협조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송영길 후보와 오세훈 후보 두 후보 드디어 토론에서 맞붙었는데 조금 서울시장 판도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게 너무 크게 벌어졌는데 그거보다는 좁혀질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송영길 후보가 승리할 거라는 예상을 하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로 전체를 봤을 때는 되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오세훈 후보는요, 여론조사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좀 있어서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여론조사 보면 대략 20%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죠. 근데 이걸 뜯어보면요. 송영길 후보가 20%포인트 정도 져요. 네. 근데 여론조사를 뜯어보면 20대하고 30대에서 오세훈 후보가 한 더블 정도로 이겨요. 네. 근데 사실 이건 조금 과장돼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3구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가 20대 30대에서 상당히 앞서갔어요. 예.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개표를 열어보니까 비슷했죠. 20대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섰고 30대에서는 이제 이렇게 오세훈 후보가 앞섰는데 지방선거 또 저 여론조사는 뭐 예측이 틀리는 경우도 많아서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 30대가 2배씩 오세훈 시장이 앞서가진 않는다. 네. 그래서 왜 지방선거 성격으로 견제냐 안정이냐 이렇게 보면 20, 30대가 되게 팽팽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 20, 30대 실제 지지율은 아마 팽팽할 거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오세훈 후보가 한 대략 10%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타당할 것 같아요. 대략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보다는 좀 좁혀 있을 거다. 좁혀질 것이다. 예. 그렇죠. 네. 막판에 변수가 있을까요? 서울이요? 네.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서울에서는 아주 큰 변수는 없는데 저는 그 노무현 뭡니까 23일 날 노무현 주도식에 정부에서 특별히 5.18과는 좀 다르게 참여를 좀 거부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니요.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 갑니까? 총리를 인중해 주면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이 다 가겠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거기까지 갔으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전통이라든지 상징 체계가 사실 완전히 중립화된다고 봐야죠. 예. 그렇게 되면 16일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SBS에 의뢰해서 14일 15일 조사한 결과 오세훈 후보가 송 후보를 19.6% 앞선 것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한 여론조사 개요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개요를 불러줘야 돼가지고 저희는 김봉신, 엄경영, 김봉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 6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